네, 안녕하세요. 오늘 완전 정보 모의고사 첫 회이죠. 그래서 모의고사는 좀 어떠셨나요? 공개 모의고사를 했을 때 선생님들께서 좀 난이도가 어려웠다라고 하셔서 이제 1회는 조금 쉽게 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기출문제 기반으로 문제가 많이 나왔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혹시나 문제 푸시면서 어려웠다 하시면 오늘 거 복습은 당연하고 그거와 동시에 이제 작년 기출문제를 같이 분석해 보시면 어려웠던 부분들을 다시 정리하시고 선생님 것들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해설 강의 이제 시작할 건데 해설 강의는 시험과 조금 다르게 교직 논술을 제일 마지막으로 볼 거고요. 교육과정 A, B를 먼저 볼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정 A부터 펼쳐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해설지도 같이 나눠드렸죠. 그래서 해설지는 저랑은 다 보지는 않을 거고요. 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문제에서 풀 수 있는 것들은 문제로 바로바로 확인을 할 거고요. 이제 모의고사 개념들 중에서, 그러니까 모의고사로 냈다는 건 모두 다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시험으로 출제될 확률이 좀 더 높다거나 아니면 선생님들께서 좀 더 확장해서 알아둬야 될 것 같은 것들은 해설지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볼 거예요. 그래서 해설지는 발췌해서 저랑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해설지로 볼 때는 왜 이걸 해설지로 보는지 그리고 몇 쪽에 있는지 이런 거 안내해 드릴 테니까 해설지도 같이 가지고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교육과정 A 부분부터 볼 건데요. 이제 첫날이니까 응시자 유의사항을 한번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초수 선생님들은 특히 더 꼼꼼하게 한번 확인을 하셔야 가셔서 실수 안 하시겠죠. 그래서 유의사항은 발췌해서 볼 건데 5번 보시면 이제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동일한 종류의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검정색 펜만 선생님들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혹시 시험장에서 펜으로 작성을 하시다가 펜이 안 나와서 다른 펜으로 바꿨는데 뭐 굵기가 다르다거나 아니면 색깔이 좀 다르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것이 이제 부정행위로 간주가 돼요. 그러니까 색깔을 뭔가 변경시켜서 아니면 굵기를 변경시켜서 남들과 다르게 표현을 해서 채점자에게 나의 신상을 알려주는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한 펜을 쓰시면 안 되고요. 한 가지 펜으로만 계속 작성을 하셔야 되고 혹시나 펜이 안 나올 경우를 대비하셔서 내가 잘 쓰는 펜을 여러 개를 사셔서 시험장에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볼 부분이 10번 부분인데요. 10번 부분 보시면 이제 답안 내용 이외의 것들은 1절 표시하지 마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밑줄이나 기호, 별표 같은 거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인데요. 이런 거 사용하면 이것도 채점자에게 뭔가 신호를 보내는 거다. 그래서 부정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런 거 사용하시면 안 되고 선생님들께서 쓸 수 있는 건 글쓰기, 교정, 부호 정도만 쓸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바로 11번 보실 건데 이제 11번은 요구하는 내용의 가지수가 제한되어 있으면 그 요구한 가지수까지만 작성을 하라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밑에도 보시면 첫 번째로 작성한 내용부터 문항에 요구된 가지수에 해당하는 내용까지만 순서대로 채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 관리, 시간 배분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도록 선생님들 가지수 정해진 것만 정확하게 쓰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2번까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답안을 수정할 때는 수정할 부분에 두 줄을 긋고 수정해라. 수정 테이프 또는 수정액을 사용해서 수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정 테이프, 수정액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채점자가 그러진 않을 거지만 이제 채점자가 수정 테이프를 긋고 답을 고쳐 써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이제 수정액, 수정 테이프는 절대 쓰지 못하고 그냥 두 줄 긋고 수정하는 걸로 통일하고 있으니 이렇게 선생님들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15번에 밑에 보시면 이제 수정 테이프, 수정액으로 사용한 부분은 아예 채점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틀리시면 그냥 두 줄 긋고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1번 문제 보시면 1번은 가족 지원과 관련된 문제였어요. 그래서 다음은 발달지체 유아 서아의 담임교사 강교사와 서아 어머니의 면담 내용 중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하고 면담 내용이 나와 있고요. 소문항으로 우리 바로 넘어가서 보자면 이제 서아 할머니는 장애 자녀의 부모의 일반적 장애 수용 단계 중에서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명칭 쓰고 그 다음에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 한 가지 쓰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한 가지 쓰는 거니까 선생님들 시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딱 한 가지만 쓰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 자녀 부모의 일반적인 장애 수용 단계를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단계에 맞춰서 교사의 지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가를 묻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대상은 서아 할머니예요. 그래서 서아 할머니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우리가 지문에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제 지문에서는 어머니의 첫 번째 말에서 알 수 있죠. 그래서 보시면 서아 할머니께서 서아를 이해하지 못하셔서 병원에 진단을 받으러 다니고 있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아의 장애를 할머니가 지금 인정하지 못해서 여러 전문가들에게 계속 진단을 받으러 다니는 이 단계 무엇이라고 하나요? 충격 불신 단계라고 하죠. 그래서 충격 불신 단계라고 선생님들 써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충격 부인 단계에서는 교사는 어떠한 것을 해줘야 되나요? 여기서 교사가 해줄 수 있는 지원의 핵심어는 수용, 공감, 경청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 할머니의 마음을 수용해준다, 공감해준다, 그리고 할머니의 이야기를 경청해준다, 이러한 얘기들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지원에 관련돼서 선생님들께서 쓰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좀 핵심어들이 수용, 공감, 경청이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답변 쓰실 때 항상 키워드 중심으로 쓰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 바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가족 진단을 실시할 때 수집해야 하는 내용을 세 가지 쓰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암기한 것을 단순히 인출하는 문제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세 가지나 써야 되지만 1점밖에 주지 않아요. 뭔가 문제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잘 외우고 있는가 하고 묻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점수는 낮다. 그렇지만 이거 놓치면 제가 40점 중에 벌써 1점이 나가는 거니까 선생님들 잘 암기하고 있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가족 진단을 실시할 때 수집해야 될 내용 무엇인가요? 가족들의 자원, 그리고 우선적인 필요, 관심, 요 세 가지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선생님들 적어주셔야 되고요. 요 세 가지는 사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장애 유아 교육과 관련된 관심, 자원, 그리고 우선적인 필요예요. 그래서 그 앞에 이제 장애 유아 교육과 관련된 이라고 써주시면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이 되긴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쓰지 않더라도 요 세 가지 요소만 쓰면 이제 정답으로 채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어머니와 교사의 대화의 근거에서 브롬펜 브레너의 생태학적 체계 모델 그래서 외체계에 해당하는 것, 중간 체계에 해당하는 것을 각각 한 가지씩 순서대로 쓰는 거였죠. 그래서 브롬펜 브레너의 생태학적 체계 모델은 정말 단골로 나오는 문제이죠. 그래서 가족 지원에서도 다루지만 정서행동 장애에서도 다뤘던 개념이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생태학적 체계 모델 잘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데 이제 외체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걸 외체계라고 했나요? 아동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은 하지 않지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외체계라고 했었고, 그러면 중간체계는요? 미시체계들 간의 관계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미시체계는 무엇이었어요? 아동과 가장 인접해 있는 환경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아동과 가장 인접해 있는 환경들 간의 관계가 어떠한지가 중간체계인 거고, 이제 외체계는 아동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직접적인 상호작용은 하지 않지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럼 그것을 이제 지문에서 찾아내야 되는데요.
이제 지금 서화와 직접적인 상호작용은 하고 있지 않지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어머니의 두 번째 말에서 찾을 수 있죠. 어머니의 두 번째 말 보시면 어머니가 제가 직장을 다녀서 낮에는 주로 서화 할머니께서 저희 집으로 오셔서 서화를 돌봐주시고 있어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낮 동안은 서화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화가 직접적으로 엄마의 직장에 가는 건 아니지만 어머니의 직장으로 인해서 어머니와 서화 간의 상호작용이 낮에는 부족하다, 어렵다라는 영향을 미치고 있죠. 간접적인 영향을. 그래서 외체계를 어머니의 직장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체계는 미시체계들 간의 관계라고 했는데 그럼 미시체계를 먼저 찾아내야겠죠. 이 대화에서 지금 서화와 가장 인접해 있는 환경이 무엇일까요? 일단 어머니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대화 내용에서 서화 할머니가 있겠죠. 그리고 서화의 담임교사도 인접 환경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시체계를 찾아라 했을 때는 서화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강교사 이렇게 세 명을 찾을 수 있는데 일단 대화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들 간의 관계를 봐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대화에서 찾아보면 대화에서 나온 것 중에 제일 마지막 어머니 말 보시면 할머니께서 스스로 하게 하시라고 말씀드리지만 서화가 아직 어려서 괜찮다고만 하셔서 걱정도 되고 화도 나고 그런다. 그래서 심지어 할머니와도 서화 때문에 말다툼을 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서화 할머니와 어머니와 관계가 지금 양육 문제로 인해서 이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 대화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요것을 근거로 해서 선생님들 중간체계 찾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중간체계는 어머니와 할머니와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으시면 1번 문제는 모두 다 풀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올해 예상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 얘기 드리자면 일단 브롬펜 브레너의 생태학적 체계 모델 단골로 계속 나와 있기 때문에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생태학적 체계 모델을 제시하면서 계속 외체계를 찾는 문제가 거의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체계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체계로 저라면 중간 체계를 낼 것 같고요. 아니면 시간 체계를 낼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외체계뿐만 아니라 다른 체계에 대해서도 좀 꼼꼼히 알아두셔야 되겠는데요. 이제 그거 해설지를 보면서 볼 건데 일단 해설지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장에는 답안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답안에 보시면 이제 제가 파란색으로 굵게 표시된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은 핵심 키워드다. 그래서 답안에 이러한 말들이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선생님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생태학적 모델을 보기 위해서는 이쪽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생태학적 모델 같은 경우에는 문제 내기도 너무 편리하고 그리고 단골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꼭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브롬펜 브레너의 생태학적 모델을 보시면 일단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시간체계가 있는데 각각을 보시면 미시체계는 일단 아동에게 가장 인접해 있는 환경이다 라고 해서 가족, 또래, 학교, 이웃, 그러니까 교사 이런 것처럼 아동과 많이 상호작용하는 그러한 체계들을 미시체계라고 하고요. 중간체계는 이들 간의 관계라고 했었죠. 그래서 가족, 또래, 학교, 이웃 등 간의 관계이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어머니와 서화 할머니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외체계가 이제 문제로 많이 나오는 건데 이제 아동이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시체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화, 정치, 법과 관련된 얘기들을 했었죠.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특수교육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시체계가 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 체계가 나오는데 시간 체계를 특히 선생님들 좀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시간 체계라는 것은요. 시간이 흐르면서 발생하는 특정한 사건들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아동에게 큰 영향을 미치더라, 전환점이 되더라 하는 것들을 시간 체계라고 하고요. 그래서 시간 체계는 전생에 걸쳐 일어나는 사건과 사회 역사적 조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전생에 걸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은 개인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입학을 하거나 졸업을 하거나 이사를 하거나 전학을 하거나 아니면 동생이 태어나거나와 같이 이제 아동 개인에게 나타나는 사건들을 이제 전생에 걸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고 이것들은 아동에게 큰 변화를 주고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시간 체계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회 역사적 조건이라는 것은 이제 아동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좀 일어나는 큰 사건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큰 사건인데 아동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뭐 세월호 사건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이태원 참사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건데 이것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그것도 시간 체계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롬펜 브레너의 생태학적 모델을 묻게 된다면 이제 많이 나왔던 이 위쪽보다는 이제 시간 체계를 물어볼 확률이 높아서 이거 잘 정리를 해 두시고요. 이제 우리는 다시 문제로 넘어가서 문제를 계속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 보시면요. 두 번째 문제는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 그러니까 행동 지원과 관련된 문제였고요. 그래서 첫 번째 소문항에서 보시면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이 나와 있고 이것에 몇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지 쓰고 그 다음에 해당 단계에서 교사가 실시할 수 있는 교수 방법의 예시를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지문 다 읽어보셨으니까 그냥 답과 관련된 내용들로 얘기를 하자면 일단 가 부분을 읽었을 때 체교사가 아이들과 함께 학급의 정리정돈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 이야기 나누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학급 규칙을 만든다라고 하면 선생님들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 중에서 몇 단계인가요? 1단계이죠. 그래서 보편적 중재에 대해서 그냥 가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의 기억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기억도 보시면 정리정돈과 관련된 우리 반 규칙을 정하면 어떨까요?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학급 규칙을 만든다. 그러면 이 학급 규칙은 우리 반 모든 유아에게 적용이 된다. 그래서 모든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재구나. 그래서 보편적 중재를 찾아낼 수 있고요. 그래서 몇 단계에 해당하는지 쓰시오 했을 때 선생님들 보편적 중재 단계 1단계 쓰시면 되고 그러면 교수 방법의 예시를 쓰라라고 했으니까 모든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재 방법을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편적 중재 단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일단 학급 규칙, 학교 규칙을 정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 규칙을 가지고 규칙을 게시한다거나 아니면 규칙을 직접적으로 가르쳐주는 그러한 방법들이 1단계에서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규칙 세우기는 지문에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제외하고 규칙 게시하기나 아니면 규칙을 직접 알려주기와 같이 모든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재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들 예시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행동 지원과 관련해서 이제 SWPBS가 문제로 나올 확률이 높은데요. 그 이유가 이제 요즘이라고 하기엔 조금 분위기가 식긴 했는데 그래도 계속 이제 장애 유아의 문제 행동, 장애 아동의 문제 행동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뉴스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계속 제시할 수 있는 게 SWPBS예요. 그래서 SWPBS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사실 뉴스에서도 아예 SWPBS를 다루기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올 확률이 좀 높습니다.
사회에서 관심이 많다, 현장에서 관심이 많다 하면 문제로 낼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SWPBS를 조금 정리하고 이제 다음 문제를 계속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해설지로 다시 넘어가셔서 세 번째 장, 그러니까 3쪽을 펼쳐보시면 되고요. 이제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 중에서도 이제 저는 문제와 관련된 연속적 행동 지원 체계를 가지고 왔는데, 일단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 SWPBS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의 행동에 바람직한 변화를 하기 위해서 체계적, 긍정적, 예방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SWPBS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기억하실 게 모든 구성원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체계적이다, 그리고 예방적이다, 긍정적이다, 요 세 가지를 좀 핵심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성원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연속적으로 행동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데, 이때 이제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으로 좀 나누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요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1차 예방은 보편적 중재였어요. 왜 보편적 중재였냐면 대상이 모든 학생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구성원들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사실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이나 가족도 모두 다 포함되지만, 중재 대상을 얘기할 때는 다 유아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편적 중재에서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목적이 이제 새로운 사례 발생을 감소한다. 그래서 새로운 문제 행동이 생겨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중재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편적 중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새로운 문제 행동을 막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중재를 제공할 건데 긍정적인 접근으로 제공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문제 행동이 이런 거니까 하지 마 라고 접근을 하기보다는 기대 행동이 이런 거니까 이렇게 행동해 라고 하는 것이 이제 SWPBS고요. 그래서 보편적 중재에서는 이제 학교 차원의 기대 행동을 선택을 하고요. 이것을 긍정적인 용어로 기술을 하고 직접 가르쳐요. 그래서 기대 행동이 무엇인지 결정을 하고 그것을 긍정적인 용어로 한 다음에 이제 교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이 행동을 알고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접 가르쳐 주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표에서 보시면 학교의 교직원이 선택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교직원들이 회의에서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이 교직원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학생들도, 그리고 가족들도, 학생의 가족들도, 그러니까 모든 구성원들이 이 기대 행동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학교의 교직원이라고 되어 있다고 교직원이 임의로 정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보자면 이제 기대 행동을 직접 가르치고 학생들이 그러면 이제 이 기대 행동을 하겠죠. 그랬을 때 학생들이 이 기대 행동을 계속 유지하고 또 증가시킬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중재를 하고 강화를 해 주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을 보시면 일관성 있게 강화한다. 그리고 문제 행동에 대해서도 일관성 있는 반응을 제공을 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교직원이 학생의 행동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반응을 해야지만 이 학생의 행동이 계속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중재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제 예시가 학교 규칙, 학급 규칙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학급 규칙을 세우고, 그리고 뭔가 벽이나 이제 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그리고 직접 가르치고, 이런 것들이 보편적 중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 중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 행동을 잘 하지 못하고 문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있겠죠.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는 이제 2차 예방, 집단 중재가 이루어지는데요. 이제 집단 중재는 소집단으로 지원하는 거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목적 보시면
이제 기대행동과 관련해서 어떠한 문제행동이 나타나는지 조기에 문제를 판별하고요. 이러한 문제를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표적 중재를 제공하는 것이 집단 중재예요. 그래서 이때 대상은 위험군 아동, 그러니까 보편적 중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가 나타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때 중재를 제공할 때는 이제 개별적으로 적합한 것을 하긴 해야 되지만 소집단 형태로 지원한다. 소집단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예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수화된 중재라고 하고 개별 중재, 집중 중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는 보시면 고위험 행동을 하는 학생, 그러니까 집단 중재, 2차 예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어는 이제 개별화된 지원 체계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집단 중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행동이 계속 나타나는 학생들은 이제 좀 심각한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이겠죠. 그래서 문제 행동의 심각성, 복잡성을 감소시킨다, 빈도와 강도를 줄인다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지도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아이들은 이제 소집단으로 중재해도 별로 효과가 없으니 개별화된 접근을 하자, 개별적인 접근을 하자라고 해서 개별적이고 가장 집중적인 중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문제행동에 대한 기증평가가 되어 있는데 기능평가로 고쳐주시고요. 그래서 문제행동에 대해서 기능평가하고 개별화된 행동 중재한다. 이거 긍정적 행동 지원이었죠. 그래서 3단계에서는 긍정적 행동 지원을 학생에게 적용해서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거다, 중재하는 거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단계를 알아두실 때 선생님들 또 주의사항을 하나 더 같이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이때 단계마다 제공되는 중재들은 모두 다 연계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2단계, 3단계에서 제공되는 중재들은 1단계와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제시문을 예시로 들자면 제시문에서 지금 정리정돈과 관련된 학급 규칙을 세웠죠. 그래서 보편적 중재에서 기대행동은 정리정돈이에요. 그러면 2차 예방, 3차 예방에서도 정리정돈과 관련된 문제행동에 대해서 중재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연계성을 선생님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긍정적 행동 지원, 특히 SWPBS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이제 소문항 2번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니은과 디귿에 해당하는 집단 강화 유형을 기호와 함께 순서대로 쓰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니은과 디귿 보시면 이제 우리 반 규칙을 만들었는데 이 친구들에게 기대 행동을 하기 위해서 강화를 적용하려고 한다. 그때 이제 집단 강화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니은 부분 보시면 모든 유아에게 동일한 목표 행동을 설정하고요. 그런데 그 목표 행동을 수행한 유아에게만 강화를 제공한대요. 그래서 동일한 목표 행동이지만 수행도, 강화도 개별적으로 제공한다. 그래서 학생들은 수행하고 강화받는 것에 있어서 독립적인 존재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니은은 독립적 집단 강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립적 집단 강화라고 선생님들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 모든 유아가 정해진 기준에 맞게 행동하면 집단 전체가 정해진 동일한 보상을 받게 된다. 그래서 모든 유아가 행동을 해야지, 정해진 기준에 도달해야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유아들이 서로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거겠죠. 어느 한 명이 도달하지 못하면 다 같이 보상을 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서로 종속되어 있다, 상호 종속되어 있다. 그러면 집단 강화 유형은 상호 종속적 집단 강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상호 종속적 집단 강화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3번 소문항에서는 리을에 해당하는 집단 강화의
제한점을 한 가지 쓰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집단 강화는 심각한 집단의 문제 행동을 신속하게 해결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요 문장 찾으셨나요? 요 문장이 집단 강화의 강점이 되겠죠. 그래서 집단 강화는 집단에 동일한 문제 행동이 있으면 이것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집단 강화의 작동 원리를 생각해 보시면 또래들의 압력과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또래의 영향력, 또래의 압력을 긍정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심각한 집단의 문제 행동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이고요. 그런데 이제 사용하는 데 있어 유의해야 할 점, 제한점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러한 또래의 압력, 또래의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사용하면 장점이 되지만 이것이 부적절하게 적용이 된다면 이제 단점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또래의 압력, 또래의 영향력이 부적절하게 적용된다. 어떠한 문제점이 생길까요? 만약에 상호종속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상호종속적 집단 강화라면 한 아이가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모두 다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 이 도달하지 못한 아이가 놀림의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협박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제한점으로 쓰실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다 같이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잘하는 유아들이 이제 다른 아이의 수행까지 대신해주는 그러한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아이들이 그냥 다 같이 받지 말자 하면서 의도적으로 방해할 수도 있어요. 요 세 가지가 이제 집단 강화의 대표적인 제한점이고요. 그 중에서 한 가지 선생님들 작성해 주시면 정답으로 채점이 되겠죠. 그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 보시면 진단평가 중에서도 관찰과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여기서 문제에 오류가 좀 있었어요. 제가 여러 번 진짜 봤는데 이게 눈에 딱 안 들어왔는데 선생님들께 시험지 드리고 나서 발견했잖아요. 여기 답이 아예 나와 있는 것이 있었죠. 그게 소문항 1번이었는데요. 보시면 나에서 사용한 관찰기록법의 유형을 쓰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지속시간 기록법을 사용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문제 꼼꼼히 읽으셨다면 바로 답 쓰셨겠죠. 그래서 지속시간 기록법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제가 다른 문제 내려다가 이거 가지고 온 거여가지고 수정하다가 오류가 났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관찰기록법의 유형은 지속시간 기록법이었는데 만약에 이게 안 적혀 있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냐면 지금 보시면 목표 행동이 점심시간 중에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는 행동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관찰 기록 결과를 봤더니 관찰 결과에 총 지속시간, 평균 지속시간이라고 지속시간이 관찰 결과로 나와 있죠. 그리고 관찰했을 때도 보시면 목표 행동에 지속시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속시간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지속시간 기록법이구나 라고 우리가 찾을 수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그럼 선생님들은 이제 2번 문제는 잘 푸셨겠죠? 이 방법이 적절한 이유를 행동 특성과 관련해서 한 가지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지속시간 기록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행동의 중요할 때, 시간의 길이가 중요할 때 이 지속시간 기록법을 사용한다라고 했었고, 그래서 지금 목표 행동 보시면 점심시간 중에 자리를 이탈하는 행동인 거고요. 그래서 이 행동 중에서 시간의 길이를 알아보고자 하기 때문에 지속시간 기록법을 사용했다. 그래서 핵심으로 선생님들 시간의 길이를 꼭 넣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행동이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시간의 길이를 측정하고자 하기 때문에 지속시간 기록법이 적절하다. 시간의 길이 요거 들어가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문항 2번으로 다시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나의 기억의 명칭과 니은과 디귿에 기입할 값을 기호와 함께 쓰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보시면 이제 관찰 결과 요약 부분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속시간 기록법을 할 때 우리가 관찰 결과로 어떤 걸 제시하는가? 첫 번째로 총 지속시간을 제시해야 되고요. 그리고 평균 지속시간을 제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지 않는 세 번째는 뭔가요? 지속시간 백분율을 제시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지속시간은 저는 빼고 쓸게요. 지속시간 백분율이라고 선생님들 기억에 쓰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계산할 수 있는가도 같이 묻는 문제인데, 이제 총 지속시간 같은 경우에는 내가 관찰한 시간 동안 문제 행동이 나타났을 때, 그러니까 목표 행동이 나타났을 때 이제 몇 분씩 지속했는지 기록을 하고 이것을 모두 다 더한 것이 총 지속시간이고요. 평균 지속시간은요, 내가 관찰한 행동마다 얼마나 지속됐는지를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평균 지속시간을 구할 때는 총 지속시간인 24분을 뭘로 나눠요? 행동의 횟수로 나누죠. 행동의 횟수는 4개니까 4회로 나누면 선생님들 몇 분 나오나요? 6분 나오죠. 그래서 선생님들 분도 꼭 같이 써주셔야 돼요. 우리가 수학 문제 풀 때 항상 단위 써라 라고 수학 시간에 배우시지 않으셨나요? 그것처럼 선생님들 이러한 관찰 결과 요약 값 구할 때도 항상 단위가 무엇인지도 같이 적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지속 시간은 시간을 묻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6분 선생님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지속 시간 백분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퍼센트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퍼센트를 써주는 거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지속 시간 백분율은 어떻게 구하나요? 얘는 관찰한 시간 동안 얼마나 지속되었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총 지속 시간을, 그러니까 24분을 총 관찰 시간으로 나눠요. 그래서 40분으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백분율이니까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60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60%까지 붙여서 작성을 해주시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지속시간 기록법에서 어떠한 결과를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묻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소문항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3번 문항에서 보시면 나의 관찰자 A와 관찰자 B의 관찰 기록지를 보고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관찰자 2명이 나오고 두 관찰자의 관찰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라고 하면 대부분은 관찰자가 일치도와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관찰자가 2명 나오고 결과물이 있다. 그러면 관찰자가 일치도에서 대해서 물어보겠구나 라고 추론하시면서 문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결과를 보고 전체 일치도와 평균 일치도를 순서대로 구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네요. 우리가 관찰자가 일치도 구하는 문제 맞았고요. 그래서 전체 일치도 같은 경우에는 총 지속시간끼리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A랑 B 보시면 A의 총 지속시간은 24분이고요. 관찰자 B 같은 경우에는 25분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둘의 일치도를 보는 거니까 더 짧게 기록된 지속시간을 더 길게 기록된 지속시간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24를 25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치도 구할 때는 우리가, 죄송해요. 백분율로 구해야 돼요. 그래서 곱하기 100까지 해주셔서 계산하면 96%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평균 일치도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행동들을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이제 각각의 행동들을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A 보시면 4개의 행동들에 대해서 지속시간이 나와 있고 B 같은 경우에도 4개의 행동에 대해서 지속시간이 나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행동은 첫 번째 행동끼리, 두 번째 행동은 두 번째 행동끼리 비교를 해주시면 되고요. 동일하게
더 짧게 기록된 지속시간을 더 길게 기록된 지속시간으로 나눠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 행동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5분의 5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행동은 관찰자 A는 8분, 관찰자 B는 10분이니까 10분의 8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행동은 6분의 6, 네 번째 행동은요 5분의 4를 해주시면 되고요. 요것들을 다 더해 주시면 되는데 얘가 평균 일치도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행동들이 이제 각각의 행동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 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을 구할 때는 횟수로 나눠줬어요. 그래서 4개의 행동이니까 4개의 행동으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치도니까 곱하기 100 해서 퍼센트로 나타내면 90%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고요. 그래서 올해 시험을 선생님들 대비하기 위해서 일단 관찰 기록 유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관찰 기록별로 관찰자 간 일치도를 구하는 방법들이 조금씩 달랐어요. 그래서 일치도 구하는 방법들을 기록 방법별로 알고 계셔야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바로바로 적용해서 문제 풀고 넘어가실 수 있겠죠. 그래서 기록별로 어떻게 일치도 구하는지 꼭 다시 한번 정리해 두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바로 다음 문제를 볼게요. 이 문제들은 선생님들 각자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4번 문제는 자폐성 장애와 관련된 문제였는데요. 그래서 4번 문제 보시면 문제에서도 자폐성 장애 유아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요. 소문항 1번 보시면 가에서 나타나는 영민이의 인지적 특성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폐성 장애 학생의 인지적 특성을 써라. 그러면 우리가 3가지 중에 골라야 된다 그랬어요. 3가지 무엇이었나요? 약한 중앙응집 이론, 그리고 마음 이해 능력 결함, 실행 기능 결함, 요 3가지 중에 선생님들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보시면 지금 영민이와 지희가 같이 놀고 있는데 영민이는 주차장 만들려고 했고 지희는 유치원 만들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교사가 지희한테 괜찮니? 라고 물어보니까 지희가 싫은 표정을 지었대요. 그런데 옆에서 영민이가 지희 표정을 봄에도 불구하고 영민이는 지희도 주차장 좋아해요 라고 말했다라고 하죠. 그렇다는 것은 지금 영민이가 지희의 표정을 보고 지희의 감정을, 지희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인지적 특성과 관련 지으면 마음 이해 능력의 결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타인의 감정이나 생각, 사고 과정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마음 이해 능력 결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서 기억의 장점과 단점을 집중 시행과 비교해서 각 한 가지씩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집중 시행이 나왔다. 그러면 집중 시행과 짝꿍으로 내가 외웠던 것이 무엇이지? 라고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러면 집중 시행과 짝꿍으로 외웠던 거 우리가 집중 시행, 분산 시행, 집단 시행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비교해서 보라라고 하면 짝꿍으로 내가 뭘 외웠더라? 라고 조금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이제 짝꿍으로 외웠던 것들이 힌트로 돼서 선생님들께 단서를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의 기억 보시면 매일 영민이가 등원한 직후 그리고 놀이 시간 직전에 그림카드를 활용해서 활동한다 라고 되어 있죠. 집중 시행 같은 경우는 한 번의 중재를 제공할 때 여러 번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었는데 지금 기억은 보면 하루 일과 중에 중재를 제공하는 시기를 분산해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분산 시행이구나 라는 거 찾을 수 있고요. 그럼 분산 시행의 장단점을 쓰는 건데 분산 시행의 장단점은 집중 시행과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비교해서 쓰실 때 그냥 장점, 단점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분산 시행의 장점은 뭐예요? 일과 중에 여러 번 나누어서 이제 분산시켜서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 환경에서 여러 시간대에 제공을 해요.
그러면 일반화, 유지에 효과적이다라는 것이 장점이겠죠. 그런데 단점은 이에 비해서 이제 이와 비교해서 단점을 생각해 보자면 일반화 유지는 효과적이지만 이것을 띄엄띄엄 가르치게 되면 내가 다음 종제를 받았을 때 다 까먹고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처음에 습득할 때 오래 걸린다라는 것이 이제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산 시행의 장단점 할 때 집중 시행과 비교해서 장점은 일반화와 유지에 효과적이다. 단점은 집중 시행과 비교해서 학습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고요. 그럼 집중 시행과 장단점은 이걸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집중 시행 같은 경우에는 학습 시간이 빨리 걸린다. 습득에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단점으로는 일반화 유지가 어렵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좀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소문항 보시면 이제 모형 자동차를 강화로 사용한 이유를 자폐성 장애 유아의 특성에 근거해서 쓰래요. 지금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활동에 참여하면 스티커 주고요. 5개 모으면 모형 자동차로 바꿔 준대요. 그래서 지금 모형 자동차를 영민이에게 주어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높이려고 하는 강화이죠. 그래서 정적 강화로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정적 강화로 사용한다라고 하면 강화제는 유아가 좋아하는 걸 줘야 돼요. 그래서 이 모형 자동차를 쓴 이유는 이제 영민이가 좋아하기 때문에 모형 자동차를 썼을 거고요. 근데 이것을 자폐성 장애 유아의 특성과 비교해서 근거해서 쓰라라고 하니까, 그러면 좋아하는 것을 활용했다. 이것을 자폐성 장애 유아의 특성과 좀 연결시켜 보면 무엇이랑 연결할 수 있을까요? 그쵸. 특별한 관심 영역과 연결할 수 있겠죠. 자폐성 장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관심 영역을 가지고 있다. 이제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자면 제한적인 관심을 보인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사용하게 된다면 학생의 동기를 높여줄 수도 있고 이제 긍정적인 방법으로 지원해줄 수 있다와 같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형 자동차를 강화로 사용한 이유를 자폐성 장애 유아 특성과 비교해서 근거해서 쓰라고 했을 때는 특별한 관심 영역을 바탕으로 선생님들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제한된 관심을 쓰셔도 되긴 되지만 우리가 지금 강화로 사용한다, 긍정적으로 사용한다 라는 것이니까 좀 더 긍정적인 용어인 특별한 관심 영역을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관심 영역 넣어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소문항 보시면 이제 마음 읽기 중재 단계 근거에서 영민이에게 지도하고자 하는 정서 이해의 목표를 쓰라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정서 이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4단계가 있었어요. 얼굴 표정 인식, 상황에 근거한 감정, 그리고 바람에 근거한 감정, 믿음에 근거한 감정, 요 4단계가 있었죠. 그래서 요 4단계 중에서 지금 나의 활동이 몇 단계인가를 먼저 찾아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찾기는 쉬우셨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바로 눈에 띄는 이 카드만 봐도 얼굴 표정들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활동명에서도 얼굴 표정 카드 찾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만 보고도 우리가 얼굴 표정 인식이구나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활동 과정에서 1단계에서 이제 4단계 이 부분 보시면 다 얼굴 표정을 보면서 감정을 연결하는 그러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에서 제공되고 있는 중재는 얼굴 표정 인식 단계인 거고요. 그래서 목표는 얼굴 표정을 인식해서 얼굴 표정과 관련된 감정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선생님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 문제로 이제 작년에 우리가 마음 읽기 중재 단계에서 상황에 근거한
이제 그 부분이 나왔죠. 그래서 다른 단계가 제시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정서 이해가 아닌 믿음 이해와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선생님들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데요. 일단 믿음 이해 단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으로 모의고사가 4번 더 남았죠. 그 중에서 한번 제시를 할 건데 그때 보면서 같이 정리를 해볼 거고요. 지금은 정서 이해와 관련된 단계들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해설지에서 5쪽을 펼쳐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5쪽을 바로 가지고 왔는데 이제 5쪽에서 선생님들 오른쪽에 있는 4번 보시면 마음 읽기 중재에서 정서 이해 향상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 보시면 1단계는 얼굴 표정 인식이에요. 그래서 얼굴 표정 인식은 얼굴 표정을 가지고 이제 얼굴 표정에 감정을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얼굴 표정들이 제시되어 있고 이것과 감정을 연결하라 라고 하거나 아니면 감정을 제시해놓고 얼굴 표정과 연결하라와 같은 제시문들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2단계 상황에 근거한 감정은 학생들이 이 단계에서는 일단 상황을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떠한 감정을 가지는지 감정 이해도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시문에서 우리가 작년 기출문제 생각해 보시면 좀 구체적인 상황이 제시되어 있고 이때 아이가 느낄 기분에 대해서 물어봤었죠. 그래서 상황이 제시되어 있고 감정을 묻는 그러한 제시문들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째 바람에 근거한 단계는 이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요. 그리고 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러니까 바람이 이루어졌을 때 아니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감정이 어떤지를 보는 것이 바람에 근거한 감정이에요. 그래서 바람에 근거한 감정 단계에서는 이제 제시문에서 뭐뭐 하고 싶다라거나 이제 뭐뭐 하면 좋겠다와 같이 약간 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거에 비해서 이제 믿음에 근거한 감정은 확신과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고 추론하고요. 그래서 이 믿음이 이루어졌을 때의 감정, 그리고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확신대로 되지 않았을 때의 감정이 어떤지를 보는 것이 믿음에 근거한 감정이에요. 그래서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뭐 할 거야와 같은 좀 단호한 그러한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정서 이해와 관련된 거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특히 바람에 근거한 감정과 믿음에 근거한 감정이 어떻게 제시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문제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이제 문제에서는 우리는 이제 5번 문제를 볼 거고요. 이제 5번 문제 보시면 의사소통 장애 관련된 문제였고요. 그래서 첫 번째 소문항은 가의 기억을 바탕으로 민지의 의사소통 발달 단계를 쓰는 것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기억에서 보시면 민지의 부분을 보시면 민지가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그리고 미소를 지으면서 눈을 감고 몸을 웅크리며 그리고 고개를 끄덕인다와 같이 지금 몸짓이나 표정 이런 걸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제 나 같은 것들은 소리이긴 하지만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전된 상징이 아닌 그냥 소리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억 보시면 민지는 이제 표정, 몸짓, 소리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때 표현할 때 보시면 어쨌든 의사소통 시도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뭔가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상징을 사용해서 표현하지 않는 단계. 이거 무슨 단계라고 했죠? 의도적 비상징적 단계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의도적 비상징적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뭔가 몸짓이나 표정 이런 것들로 얘기하지만 여기 지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예원이가 추측하거나 교사가 추측하듯이 대화 상대자가 이 학생의 말 표현에 대해서 좀
어떠한 의도가 있는지를 추측해서 이제 대화하는, 그리고 뭔가 해주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대화 상대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것도 같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시면 이제 나의 밑줄친 니은에 해당하는 의사소통 요소를 쓰고요. 이 요소의 역할을 비구어적 요소와 비교해서 설명하래요. 그럼 일단 문제만 보면 이제 비구어적 요소는 무엇이었나요? 말에 의존하지 않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뭐 표정, 몸짓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던 거고요. 그러면 니은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보면 니은은 말을 할 때 억양, 강세 등을 사용한다라고 하니까 말에 첨가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준언어적 요소이네요. 그래서 이번에 1번에는 준언어적 요소 쓰시면 되고, 역할을 쓸 때는 이제 준언어적 요소는 말에 첨가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라고 쓰시면 되는데, 이제 비구어적 요소와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말에 의존하지 않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비구어적 요소와 달리 준언어적 요소는 이제 말에 첨가되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라고 선생님들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과 관련된 이제 문제 풀 건데, 이제 친구의 말을 알아듣기 힘들 땐 디귿이라고 말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이제 디귿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대화의 예시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어떤 언어 자극 전략을 사용했는지 순서대로 쓰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친구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지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A 부분은 친구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 뭐라고와 같이 다시 말하도록 요구한다. 이해하지 못했을 때 다시 말하도록 요구하는 거 명료화 요구였죠. 그래서 A는 명료화 요구가 되고요. 그리고 친구가 토끼 인형을 보면서 인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이제 토끼 인형이라고 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대화 상대자가. 그래서 인형이라고 말했을 때 토끼 인형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형이라는 것에다가 의미를 좀 더 추가해 준 거죠. 좀 더 구체화된 의미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의미를 추가한다, 의미를 확대시켜준다, 뭐였죠? 확대였죠. 그래서 A는 명료화 요구, B는 확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문제는 이렇게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6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6번에서는 특수교육 공학과 관련된 문제였는데요. 이제 소문항 1번에서는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과 관련된 문제였고요. 그래서 기억과 니은을 위해서 필요한 준수사항을 한 가지씩 쓰는 건데, 기억은 인식의 용이성, 니은은 운용의 용이성에 근거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각각의 구체적인 지침들을 알고 계셔야겠죠. 인식의 용이성은 세 가지였어요. 무엇이 있었나요? 대체 텍스트, 멀티미디어 대체 콘텐츠, 대체 수단, 그리고 명료성, 요 세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운용의 용이성은 네 가지였어요. 무엇이 있었죠? 입력장치, 접근성, 그리고 충분한 시간 제공, 그리고 강감인성, 발작 예방, 그리고 쉬운 내비게이션. 요 네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쓰는 건데요. 이제 각각을 보기 위해서 기억 보시면, 일단 기억은 화면 읽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시각장애 유아가 A를 활용한대요. 그래서 화면 읽기 프로그램은 우리가 스크린 리더라고도 하죠. 그래서 스크린 리더는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시켜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랬을 때 A를 보시면 지금 텍스트도 있지만, 그래서 이러한 텍스트들, 백설공주 이야기들은 스크린 리더, 화면 읽기 프로그램이 읽어줄 건데, 이 그림, 마녀 그림은 읽어줄 수 있을까요? 텍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스크린 리더가 얘를 읽어줄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스크린 리더 화면 읽기 프로그램을 쓰는 유아를 위해서 이 마녀 그림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공할 거 대체 텍스트겠죠. 그래서 A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대체 텍스트다라고 선생님들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 부분 보시면 마우스 조작이 어려워서 모든 기능을 키보드로 조작을 한대요. 그래서 모든 기능을 사실 키보드로 조작한다 라고 하면 선생님들 바로 떠오르는 지침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입력장치 접근성이죠. 그래서 입력장치 접근성인가 하고 선생님들 확인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면 어쨌든 이 모든 기능을 키보드로 조작하는 지체장애 유아가 원하는 메뉴를 선택하기 위해서 하는 거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동료 메뉴들이 있는데 이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키보드를 사용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일단 이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키보드로 모든 기능을 할 수 있게 해주어야겠죠. 그래서 모든 기능을 키보드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 부분과 그리고 키보드로 할 때 여기에 커서가 이제 가겠죠. 선택을 하기 위해서 커서가 갈 거고 키보드로 커서들을 옮겨가면서 이제 선택을 할 건데요. 제가 지금 옮겨가면서 할 때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썼죠. 그리고 이렇게 위를 다 보면 어디로 가요? 생활 동료 아래로 가겠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가는 그러한 논리적인 초점 이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만족하는 게 입력장치의 접근성이기 때문에 이제 니은에는 입력장치 접근성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이렇게 풀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문항 2번 보시면 이제 교사가 사용할 수 있는 디귿의 유형을 한 가지 쓰고요. 그 다음에 장점을 한 가지 쓰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형을 보기 위해서 지금 디귿 보시면 현장 학습을 가기 전에 컴퓨터 보조 수업을 활용한다라고 하고요. 컴퓨터 보조 수업은 학습에서 평가까지 모두 컴퓨터를 활용하는 수업을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수업을 하는데 보시면 실제 상황과 유사하게 체험을 하게 해준다라고 하죠. 실제 상황과 유사한 CAI의 유형 무엇인가요? 시뮬레이션형이었죠. 그래서 유형에는 시뮬레이션형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뮬레이션형 CAI를 사용하면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실제 상황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지금 실제 환경에 가지 않더라도 경험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동하지 않아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에서 오는 장점. 일단 위험 부담이 적어져요. 이동할 때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위험 부담이 적어진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동을 하려면 뭔가 교통비가 들거나 아니면 입장료가 들거나 그럴 수 있죠. 그러한 비용이 절감된다라는 것이 장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동 시간을 빼고 교실에서 할 수 있으니까 시간이 절약되고요. 그리고 실제 상황보다도 간편하게 제시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박물관에 가게 되면 박물관 안에는 다른 사람들도 많고 그 박물관 안에서 뭔가 물건을 판다거나 이제 굿즈 같은 거 판다 이랬을 때 학생들이 거기에 관심이 갈 수도 있겠죠. 다른 사람이나 뭐 굿즈를 파는 데나 아니면 간식을 파는데 이런 데 관심이 갈 수 있는데 이제 CAI를 사용하면 이러한 무관련 자극들은 없애고 딱 박물관에서 내가 경험했으면 좋겠는 거, 집중했으면 좋겠는 자극들만 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것도 장점이고요. 그리고 CAI를 사용하면 내가 계속해서 박물관 체험하게 프로그램 계속 열어줄 수 있죠. 그래서 경험을 반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들 중에서 한 가지 선생님들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리을을 추천한 이유를 한 가지 쓰라라고 되어 있는데 리을은 지금 일단 음성인식 시스템이고요. 음성인식 시스템은 사람의 말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입력을 하는 거죠. 컴퓨터 입력을 하게 하는 건데 이것을 추천한 이유를 보시면
이제 그러면 왜 이걸 써야 하는지 I의 특성을 보면 되겠죠. I의 특성은 뭐예요? 지금 키보드로 원하는 글자를 입력하기 어려워하는 유아. 그래서 내가 어떠한 글자를 쓸 때 타자를 써야 되는데 글자를 쳐야 되는데 아직 키보드로 작성하기가 어렵다. 그랬을 때 음성인식 시스템을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추천하는 이유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음성인식 시스템은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 입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키보드로 글자를 작성하지 못하더라도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유를 써라 라고 했을 때는 일단 이 음성인식 시스템의 정의를 써주시면 되고요. 이러한 정의가 갖는 강점 아니면 목적을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접근성과 관련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접근성 향상시킨다. 이 부분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디지털을 활용하는 교육에 대해서 계속 강조되고 있고요. 특히 2차 시험에서는 이러한 것을 대답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1차에서도 이제 디지털 활용 교육이 많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모의고사에서 계속 조금씩 풀어볼 건데 그 중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일단 웹 접근성 지침이고요. 그래서 이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선생님들 잘 암기를 해 두셔야 되고 그거와 함께 이제 많이 나올 것 같은 문제가 컴퓨터 보조 수업 CAI예요. 그래서 웹 콘텐츠 접근성은 우리가 기출로도 계속 봤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다음에 또 나오면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고요. 이제 선생님들은 각자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제 저랑은 CAI 유형에 대해서 조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해설에서 이제 8쪽을 선생님들 펼쳐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8쪽의 왼쪽 부분 보시면 컴퓨터 보조 수업 유형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유형들을 확인해 볼 건데요. 이제 컴퓨터 보조 수업 유형 보실 때 일단 반복 연습형과 개인 교수형을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반복 연습형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술을 습득한 후에 숙련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그래서 숙달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반복 연습형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런데 이것에 비교해서 개인 교수형은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고자 할 때 사용을 해요. 그래서 학습 단계로 비교를 하면 반복 연습형은 숙달 단계에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개인 교수형은 습득 단계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비교해서 알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뮬레이션을 우리가 지시문에도 나왔듯이 시뮬레이션형을 얘기할 때는 거의 실제와 유사한 환경 실제와 유사하게 이러한 핵심어들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실제와 유사한 환경, 실제와 유사한 거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게임형에서는 우리가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이제 게임형으로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경쟁, 도전, 흥미 요소들이 포함이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뭐 컴퓨터와 경쟁을 하든 아니면 다른 친구와 경쟁하든 그런 경쟁 요소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나의 능력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것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게 제시가 되는 것이 게임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게임형의 핵심어는 경쟁, 도전, 흥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문제 해결 과정을 따르고 있으면 문제 해결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문제를 정의하고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책을 찾아보고 대안책 중에서 내가 효과적일 것 같은 대안을 찾아서 그걸 적용해보는 그러한 것이 문제 해결 과정이었죠.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것은 문제 해결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발견학습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납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가지고 이제 일반화된 가설을 설정을 하는 것이 이제 발견학습형이고요. 이때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시행착오
라는 것이 핵심어로도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학습형 같은 경우에는 기납적 방법, 시행착오 요것을 핵심어로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자료 제시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료를 정말로 주는, 제시하는, 안내하는 그러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을 제시했지만 뭔가 여기에서 끝나고 이제 활동을 뭐 교사와 한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이제 자료 제시형, 자료 안내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이제 CAI 유형 꼭 암기를 해 두시고요. 그리고 각각의 특성들도 한 번 더 확장해서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7번 문제로 다시 넘어갈 건데요. 7번 문제 보시면 이제 지적장애에서 특히 자기결정과 관련된 문제들이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소문항 1번에서도 기억의 개념을 설명해라 라고 해서 자기결정 개념을 설명하시오가 문제예요. 그래서 설명이 나오면요, 선생님들 꼭 핵심 키워드를 넣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기억의 개념, 자기결정을 설명한다 라고 했을 때는 이제 한 개인이 행동하게 되는 원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다 라는 것으로 써주시면 되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자기결정과 관련된 개념, 정의를 조금 다르게 외우셨다면 다르게 쓰셔도 되는데,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뭐예요? 나의 행동을 결정하는 원인이 바로 나 자신이다. 그래서 내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한다. 이러한 부분이 들어가야 이제 자기 결정 개념을 설명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핵심 키워드 여기서는 핵심 워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에서는 이제 가의 위마이어가 분류한 자기결정 특성 중에 니은과 디귿에 들어갈 용어를 쓰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자기결정의 특성이라고 하면 선생님들 자기결정 요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4가지가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죠? 자율성, 자기조정, 심리적 역량 강화, 자아실현 요 4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요 4가지 중에 니은과 디귿이 무엇인지를 쓰는 거고요. 선생님들 이렇게 요소 특성 4가지 써라 라고 했을 때 이제 요소 특성의 정의를 개론서, 강론서에서 보시면 딱히 그렇게 막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제 자기 결정의 특성 요소 외우실 때는 이제 뒤에서 나올, 여기 3번에서 나올 자기 결정 행동과 좀 연결해서 외우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 결정 행동이라는 것은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 그러니까 관찰 가능한 행동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제시문에서도 이러한 특성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관찰 가능한, 분명하게 드러나는 행동들을 가지고 많이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결정 행동과 자기결정 요소를 좀 연결시켜서 암기를 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2번 문제를 보시면 2번 문제에서 이제 메모 부분에 4가지 자기결정 특성이 나오는데 자기조정과 자아실현은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율성이나 아니면 심리적 역량 강화를 각각에 잘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니은 보시면 본인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 그래서 스스로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한다 라고 하니까 얘는 자율성인 거고요. 그리고 자율성에는 자기결정 행동에 선택하기, 문제 해결하기, 의사결정하기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선택, 결정 이러한 용어가 들어가니까 아, 자율성을 뜻하는 거구나 라고 찾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기조정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계획하고 조절하고 해결하는 그러한 것들을 자기 조정에 넣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 조절, 해결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자기 조절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기 조정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디귿과 관련해서 보시면 개인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중요하다. 그리고 생활에 영향력이 있다. 내 생활에 내가 영향력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는 통제력을 가지고 있고 원하는 성과를 성취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소유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거. 그래서 믿음이니까 나의 심리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심리적 역량 강화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 자기 효능감, 내적 통제 소재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심리적 역량 강화와 연결해서 보실 수 있다. 그래서 디귿을 심리적 역량 강화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자아 실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강점, 약점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나의 특성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강점과 약점을 인지하고 이것에 대해서 활용한다라고 하면 자아 실현이랑 연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성들을 보실 때는 이제 행동과 좀 연결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 문항에서는 나의 활동지를 참조해서 리을에 해당하는 자기결정 행동의 유형을 쓰고 설명하시오 되어 있죠. 또 설명이니까 핵심 키워드 위주로 선생님들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가에서는 일단 리을 보시면 이제 김 선생님,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리을을 지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리을을 지도하기 위해서 나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나 보시면 오늘 점심에 먹고 싶은 음식은 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음식 메뉴들이 제시되어 있고 그러면 아이는 이거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메뉴들 중에 원하는 것을 선택한다. 그럼 얘는 선택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자기결정 행동 자체는 이제 선택하기가 되고요. 이 선택하기를 설명하라 라고 한다면 선생님들 선택하기에 있는 주요 활동을 두 가지를 꼭 같이 써주셔야 돼요. 일단 선택하기니까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는 행위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선택하는 행위를 써주시는데 이때 선택하는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건 무엇이에요? 개인의 선호도였어요. 그래서 선호도를 확인하는 그러한 단계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선호도를 확인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선택하는 행위다. 그래서 선호도 확인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요거는 핵심어가 빠진 답안이 될 거고요. 그래서 선호도 확인, 선택행위 요 두 가지 모두 다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결정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초특이랑 중특에서 모두 다 나왔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제 유특에서 올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 8쪽 봤었는데 8쪽의 오른쪽에 자기결정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기결정 지금 보시면 자기결정은 행동하게 하는 원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다. 그래서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자기 의지대로 이제 행동하는 거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고 어쨌든 스스로 나의 행동, 나의 인생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거다. 나의 행동의 주체는 나다. 나의 행동의 원인은 나다. 이런 것들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결정 요소는 자율성, 자기조정적, 심리적 역량 강화, 자아실현 요 네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요 네 가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뒷장을 확인하면서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자기결정 행동은 자기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들을 설명할 때는 행동, 관찰 가능한 것으로 많이 설명을 해요. 그래서 제시문에서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특성들을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연결을 해서 알아주셔야 되고요. 일단 자율성이라는 건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행동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선택하기 기술, 문제 해결 기술, 의사결정 기술이 있는데, 이제 선택하기 기술은 아까 선호도를 바탕으로 선택을 하는 행위라고 했었죠. 그래서 선호도 확인이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문제 해결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확인하고 구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해결책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그러한 과정을 문제 해결 기술이라고 하고요. 의사결정 기술은 문제 해결과 선택하기 기술이 결합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쉽게 말하자면 이제 선택하기 기술을 우리가 선호하는 것을 근거로 선택을 했다면, 이제 의사결정 기술은 선호하는 것이 근거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 효과적인가 그리고 효율적인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선호도만이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준들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을 이제 의사결정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조정이 나오는데요. 자기조정은 스스로 계획하고 점검하고 수정하고 평가하고 그러한 것들을 자기조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스스로 계획하고 수행하면서 점검하고 평가하고 하려면 일단 목표가 설정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이 여기 안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조정에서는 나 스스로를 약간 통제한다 이런 느낌도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관리도 들어가는데, 자기관리에서는 자기점검, 자기평가, 자기강화가 있었죠. 그래서 요 요소들이 들어가면 이제 행동으로는 자기관리, 자기조정이고요. 그 다음에 특성, 요소라고 하면 자기조정적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기교수는 매우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자기교수는 어떠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말로 촉진 자극을 제공하는 것을 자기교수라고 하고요. 그래서 자기교수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는지 그러한 단계들도 계속 암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요거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나중에 문제 보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 역량 강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의 능력을 믿고 행동을 통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심리와 관련된 거, 그래서 내적 통제 소재, 나의 행동이 내적 힘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통제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적 통제 소재였고요. 그리고 효능감 및 성과 기대에 대한 긍정적인 기인들 해서 자기 효능감 생각하시면 되는데, 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기대되는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야 라는 것이고, 내가 어떠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고 믿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효능감 및 성과 기대에 대한 긍정적 기인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적 통제 소재, 효능감 및 성과 기대에 대한 긍정적 기인들이 다 심리적 역량 강화 특성을 나타내는 행동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자아 실현에서는 나의 강점과 약점을 알고 이러한 특성들을 활용해서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자기 인식과 자기 지식이 들어가는데요. 이것을 대부분 묶어서 이야기하긴 하는데, 이제 각자를 조금 보자면 자기 인식은 나의 강점, 요구, 능력에 대해서 일단 이해하는 것,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기 지식은 그러한 것을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알기만 하면 이제 자기 인식이고,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사용하면 자기 지식인데, 이것을 굳이 구분을 안 하고 사실 거의 붙여서 자기 인식과 자기 지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기 옹호 및 리더십은요, 이 네 가지 특성으로 넣기엔 얘 자체도 매우 중요해서 제가 따로 빼놨고요. 그래서 자기 옹호 및 리더십, 자기 옹호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요, 자기 자신이 직접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하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자기 옹호와 관련해서 하위 요소로는 자신에 대해 알기, 권리에 대해 알기, 의사소통, 그리고 리더십, 요 네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요 네 가지에 대해서도 이제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들은 선생님 집에 가서 꼭 복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추가적인 문제를 통해서도 저랑 함께 확인을 해 볼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까지 보고 쉬도록 할게요. 이제 마지막 문제는 8번 문제인데요. 8번 문제 보시면 이제 지적장애와 유특 문제였고요. 그래서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된, 그러니까 사회적 능력과 관련된 문제였어요. 그래서 1번 문항 보시면 미출진 기업가 니은에서 나타난 예원이와 은진이의 사회적 기술 결함을 순서대로 쓰고 이유를 쓰라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회적 기술 결함 하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었어요. 일단 사회적 기술 자체를 획득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결함이 있었고요. 알고 있지만 수행하지 못하는 결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몰라서 못하는 거, 이거 무엇이라고 했었죠? 기술 결함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기술 결함이 있었고요. 근데 아는데 수행하지 않는 거, 수행력 결함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들 중에 이렇게 기술 결함과 수행력 결함 중에 정서적 각성 반응, 그러니까 불안이나 충동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결함이 나타난다 하면 여기 앞에다가 뭐 붙인다고요? 자기 통제 붙인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자기 통제 기술 결함, 자기 통제 수행력 결함 하면 여기에는 정서적 각성 반응이 있는 경우를 이야기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기억과 니은 보시면요. 기억에서는 이제 차례 지키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지금 줄을 서지 않고 새치기를 한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몰라서 이러한 행동을 못한다 하면 기술 결함이었죠. 그래서 기술 결함이고요. 여기서는 정서적 각성 반응에 대해서는 따로 나와 있는 게 없으니까 기억의 결함은 기술 결함이고, 이러한 기술 결함이 나타나는 이유는 학습 기회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기회를 줬는데도 능력이 부족해서 배우지 못해서 나타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유에는 학습 기회 또는 학습 능력 부족 중에 한 가지 선생님들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 결함 보시면 은진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건 알아요. 알고 있지만 앞으로 나오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또 얘기하고 있는 게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동이라는 정서적인 각성 반응 때문에 내가 알고 있지만 수행을 하지 못한다 라고 하니까 정서적 각성 반응이면 자기 통제 넣어야 된다 그랬고요. 알지만 수행하지 않는 거니까 수행력 결함 해서 자기 통제 수행력 결함이라고 선생님들 니은 써주시면 되고요. 이때 이유는 뭐예요? 충동성 같이 정서적 각성 반응 때문에 일관성 있게 수행하지 못한다라고 선생님들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소문항 보시면 나의 A에서 해당하는 사회적 측정 기법의 제한점을 한 가지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A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측정 기법인지 찾고요. 그 다음에 제한점이 무엇인지 생각해서 쓰시면 되는데, 지금 A 보시면 은진이의 반 친구 모두에게 뭐 놀이하고 싶은 친구 3명, 짝을 하고 싶은 친구 3명,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친구 3명 이렇게 고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질문에 해당하는 친구들 몇 명을 지목해라 라고 하면 이것은 교우도 검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교우도 검사는 어떠한 질문, 그러니까 특성에 따라서 친구들을 지목하는, 몇 명을 뽑는 이러한 것을 교우도 검사라고 했었고요. 교우도 검사의 장점은 뭐예요? 신뢰도가 높고 타당도가 높다. 그 중에서도 사회적 타당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직접 물어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한점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교우도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친구를 3명 뽑으라고 했는데, 이때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안 친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로 얘가 싫어서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제 그냥 내가 무관심한 유아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로 배제하고 있는 유아인가, 이거 두 개를 구분하기가 어렵다라는 제한점을 일단 가지는 게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검사를 통해서 어쨌든 뭔가 배제되는 아이,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이를 찾아냈어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어떠한 문제 행동 때문에 배제되는지는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추가적인 검사를 해야 되죠. 관찰을 하거나. 그래서
이것의 제한점으로는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동은 찾아낼 수 있지만 어떠한 문제 행동이 나타나는지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제한점이 또 될 거고요. 그리고 교우도 검사의 가장 큰 제한점은 내가 어떤 아이에게 중재를 제공했어요. 여기서 뽑혀가지고 사회적 중재를 제공했어요. 그런 다음에 사회적 중재를 제공해서 이 아이가 이제 사회적 기술을 수행해요. 근데 다시 교우도 검사했는데 계속 여전히 배제되고 있네? 라고 나타날 수 있다 했죠. 왜냐하면 아이가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제 변화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인식은 빨리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회적 중재의 효과를 알아보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이 제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 드렸던 제한점 중에 한 가지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육과정 A까지 보았고요. 이제 오늘 첫 시간이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제 B는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잠깐 쉬고 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